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민의 정서와 시대 정신을 반영하며 오늘날까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혹시 7월 17일은 무슨 날일까요? 7월 17일이요? 너 알아? 잘 모르겠어요. 국정일이긴 국정일인데 쉬지 못해서 슬픈 날.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약 20%가 제헌절의 정확한 의미조차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 네. 1조 1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자유국가다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국가의 최고법임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헌법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13년 전에 이어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딱딱하고 어렵기만 한 헌법. 63번째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규범이 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때다. 알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의 생일입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이장 버전으로 했는데 좀 괜찮았나요? 비슷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 오늘은 바로 헌법의 생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요. 네.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의 생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생일, 국민의 생일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의 변호사님 그리고 연예인 패널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헌법이라는 근대화된 법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기틀이 세워진 날인 만큼 국민 모두가 좀 자축을 하고 보니까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요. 안타까운데 오늘만큼은 헌법의 의미를 좀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최태영 변호사님? 네, 그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국민들 간의 약속을 담은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의 밑그림이 되는 동시에 그 가치와 이념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법 중의 법, 그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남 변호사님. 네, 보통 우리가 살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법이나 상법과 달리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좀 무겁고 추상적인 법이 아닌가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식탁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민법이나 상법이 밥, 국, 숟가락, 젓가락이라고 한다면 헌법은 그것들을 바치고 있는 식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행복감을 느끼듯이 이렇게 헌법은 우리의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밥상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네. 잘 해주셨어요. 행복을 주는 밥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도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 바로 행복을 주는 우리 집 가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있고 또 자식들은 학교 공부하고 이런 각자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밥상 같은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헌법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가정의 의무를 잘 지키는 사람이 헌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가정에도 헌법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 1조에 보면은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저희 집 헌법 같은 경우는 주권은 애기 엄마한테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엄마가 외출 시에 애기는 아빠가 본다. 이런 거. 그리고 12시에 들어오면 문을 안 열어준다. 예. 이런 게 있는데 성광스키는 어때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그맨이 안 됐으면 변호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법에 관심이 많군요, 평소에. 어렸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도 모릅니다. 헌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저는 뭐 동네 형들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예. 법 없어도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파란불에 길 건너고 길거리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않고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이걸 얼마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또 박성광 씨처럼 저렇게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바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잖아요. 그렇죠. 잠시 따라와봐요. 저도 말할 자유가 있잖아요. 네, 정미 씨 네. 오늘 똑똑해 보이시네요. 어쨌건 오늘 굉장히 오늘 재밌는 얘기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김정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라는 게 한자로 풀어보면은 가을 것자의 상수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상식적인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법률 위에 있는 헌법이야말로 가장 상식다운 상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바로 또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된 생활 헌법이고요. 네, 그 생활하고 밀접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우리가 이 마시는 생수도 이 헌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던 당시 드디어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휘하게 됐어. 그래, 이제 우리나라도 말이야 깨끗한 물을 손쉽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거기 우리가 입장한 거 아니겠어? 자, 이 사장.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이 사람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자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한시적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수 판매가 허용됐고 안녕하세요. 아우, 가을인데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자, 주문하신 2박스 맞으시죠? 네. 이 사장님 앞으로 돈 많이 버시겠어요. 다음번엔 2박스에 2박스 더 총 4박스 보내주세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많이요? 그러게요. 나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나오는데 누가 물을 사 먹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손님들 반응이 좋아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사서 마신다니까요. 그러게요. 물 안 끓여 먹으니까 번거롭지 않아서 좋고 손님들이 많이 찾으니까 나도 좋고. 자, 그럼 많이 파시고요.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가세요. 봉이와 맹물의 생수 사업도 마침내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김 과장. 네?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네. 배우들이와 내일의 고비가 함께 어느덧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우리 한국인의 야, 잘했어. 야, 4등이라니 참. 네, 한국 생수입니다. 네. 네? 뭐라고요? 아니, 여보세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서식스럽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올림픽이 끝나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생수 판매를 다시 금지한다는 통보였다. 곧이어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지고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마는데 아니, 이봐요. 이렇게 갑자기 영업을 금지시키면 그동안에 들어왔던 설비나 장비들은 어떡하라고?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당신이 책임질 거요? 예? 원래 법이 그래요, 법이. 아니, 당신네들 생수 연구한답시고 땅 파서 지하수 개발하고 그럼 환경 오염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아니, 여보세요. 그렇다고 한순간에 문 닫으라고 하면 그동안에 깨끗한 물을 사 마시면서 행복했던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요? 아니, 그 사람들의 행복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소? 아무리 나한테 그래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 법이 그래요, 법이. 성공 가도를 달리던 봉이와 맹물의 생수 판매 사업. 그간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그 사람들의 행복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소? 생수 판매 금지는 소비자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빼앗는다는 봉이의 주장과
법이 그래요. 법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이 맞선 상황. 생수와 헌법 사이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뭐 정수기 물이나 생수가 참 익숙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물들을 마시기 시작한 게 20년이 채 되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본 대로라면 1988년 이전에는 뭐 사 먹을 수도 없었고 판매할 수도 없었다는 네. 얘기인데 한번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저는 1980년도에 그 유럽에 그 이제 음악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세계 대회에서 갔는데 그 파리에서 그 호텔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팔더라고요. 네. 그 냉장고에 넣거나 바깥에 나가서 수돗물은 못 먹게 해요. 야, 그래서 이 나라 망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네.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물을. 그런데 또 귀국해서 조금 있다 오는 새 우리나라도 막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물을 팔어? 이거 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물을 사 먹지 않았던 시절. 그럼요. 네. 당연히 그 수돗물도 아끼고 전략해서 그것도 다 낭비로 생각했거든요. 맞아, 그 말씀은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네. 저희는 이제 생수는 먹는 물, 수돗물은 씻는 물 딱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더 펑펑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씻는 어떻게 보면은 먹는 물보다 조금 더 귀하지 않은 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머니 수돗물이 있는데 꼭지만 틀면 나오는데 왜 돈 주고 사 먹느냐. 사실 그 물 사 먹는 거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을 사 먹어야 되나. 정부에서 수돗물 때문에 이거 들이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깨끗이 만드는 게 해서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사 먹는 거를 자꾸 장려하다 보면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려가 되긴 하네요. 네. 근데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골목골목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뭘 파는 사람들 소리, 그죠? 뭐 잡달떡 사려 메밀목 뭐 이런 소리, 그죠? 네. 뭐 옛날 베개속 뭐 이런 것도 있어 보이죠? 예. 네. 시계나 머리카락 사이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개파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뭘 팔던 이걸 자유라는 거죠. 예. 이거를 제약하는 것 자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는 건데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을 팔 수 있는 자유를. 자유가 있어야죠. 그렇군요.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양쪽이 다. 최태영 변호사님께서는 헌법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어떤 쟁점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88 올림픽 전에는 이 생수를 국내에선 판매할 수가 없었고 전부 수출만 하거나 외국인에게만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국내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은 그 수돗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게 되고 또 불안감이 계속 커진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공공의 복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는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수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생수를 팔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중에는 그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생수 제조업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되돌려 보면 이렇게 생긴 그 생수통 있잖아.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마시는 물인 줄 알았어요. 그 접할 수 없을 때는. 근데 아까 쟁점 중에 하나가 그 소비자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권리.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광 씨는 이미 생수가 나왔을 때 박성광 씨는 생수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세대. 그렇죠. 저 때는 뭐 다양하게 그 물을 사 먹는 게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뭐 외국인한테는 팔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물을 외국인한테 팔고 우리나라 사람은 못 먹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자유를 지금 박탈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물을 팔 수 있게 해줘야죠. 박성광 씨 오늘 말을 시키면 자꾸 감정부터 이렇게. 전 좀 요즘에 변호사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호사고. 네. 근데 저는 그 말씀 진짜 네. 맞는 것 같은 게 일단 사 먹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야 되잖아. 안 팔면 저희가 직접 뭐 지하수를 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정말 사 마실 사람들의 권리를 좀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고 또 이렇게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결이 났고 또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폐막 이후 생수의 국내 판매 금지 조치로 생수업체들은 영업 제한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에 생수업체들은 보건사회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항소 끝에 대법원의 생수 국내 시판 허용 판결을 받았다. 국민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또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마셔야 된다는 건 국민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인데 그 기본적인 권리를 막는 거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거다. 또 동시에 식품 제조업자들의 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생수 사건 판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를 보자면은 뭐 직업의 자유도 자유지만은 일단 국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해줬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추태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 생수 제조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이었지만 그 승소를 한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승리한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 판결은 당시에 그 국민의 그 행복 추구권이라는 그런 개념을 바로 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이것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의 하나로 인정을 했고 또 헌법이 보장하는 이 행복 추구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실제 생활에서 찾아서 인정해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박성광 씨 뭐 이제 변호사를 준비하신다 그랬으니까 법을 이렇게 잘 알고 나니까 뭐 흥분할 필요 없겠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좀 일상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일반적인 법률로 다뤄줄 줄 알았는데 헌법으로 다뤄준다는 게 좀 전 놀랬거든요. 그러게요. 진짜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억울하다.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럼 바로 법원으로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네, 그 보통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그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또 국가의 공권력과 개인 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과 같은 것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 제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도 전부 하고도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어떤 국가의 공권력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혹은 어떤 법률이 존재하는데 그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것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남 얘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일단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했던 것 같은데. 막 외우고 암기하고 그랬었죠. 표현봉 씨 혹시 예.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거를 기억하시는 사람 저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세요? 제가 그래도 단연간 그 법률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예, 국민의 기본권은 6개가 있습니다. 6개? 예. 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원권, 그리고 개그 콘서트, 방청권, 뭐 이렇게 이 6개는 꼭 누려야 되는 거죠. 예. 표인모 씨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마지막에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초대권인가? 방청권을. 어쨌든 한번 이 그 국민의 네. 기본권에 대해서 한번 퀴즈로 풀어보면 훨씬 더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5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정확하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죠. 자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문제로 저희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를 본 아내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범칙금 고지서를 집으로 발송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네,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남편은 당황한 거죠. 그렇죠. 예, 아내는 아내한테는 몰랐었던 숨기고 일한테 싶었는데. 불통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녀의 침해당하는 권리를 것 침해한 같아요. 거죠. 예. 개인 아, 권리가 침해. 침해당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마누라 몰래 그 개인적으로 통지가 돼야지 예. 마누라나 가족이 알아가지고 제가 그 범법자로
낙인 찍힐까봐 침해당하는 느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고지서를 이렇게 통보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신다든지. 김도영 씨 예. 위반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법을 떠나서 전 진짜 김도영 선생님 되게 존경했는데 네. 남자분들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내로서 아내의 알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내로서 내 남편에 대해서 알 권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저를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무지하게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고 그건 부인이 모르시는 게 더 행복하니까 오히려 모르게 하는 게 더 행복권을 지켜준 거죠. 사실 이게 남편 얘기가 나와서 네. 덧붙여 말씀드리는 건데 이 범칙은 고지서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들이 사실 조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도 사실 집으로 안 오게끔 요새 그래서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범칙금까지 남편분들 와버리면 저희 비밀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 아내의 권리도 저는 뭐 제가 운전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거 가끔 걸리는데 그 자리에서 치우려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뭐 남편 몰래 가정 몰래 자존심이 있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냥 직결 뭐 재판으로 어떻게 치우려는 길이 없는가. 나 그런 걸 좀 김정민 여쭤보고 씨 싶어. 빼고는 범칙금을 집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다들 배우자가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미혼이시라죠. 네, 저는 미혼이라. 범칙금 날라오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오. 괜찮아요? 예, 날라오는데 아니 내가 그걸 잘못했으니까 그 정도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민 씨랑 같은 생각입니다. 왜 착한 남자인 척하세요? 되게 적응을 안 나의 하시게. 배우자가 되어줄래요? 마음이 잘 맞는데 왜? 마음이 잘 맞잖아요. 네 자유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박성광 씨의 자유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은. 네, 남편분들 왜 이렇게 비밀이 많으세요? 글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단 변호사님? 제가 오늘 패널분들의 공방을 듣다 보니까 새로운 얘기를 알게 됐어요. 이 안전띠라는 것이 미혼과 기혼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그 간섭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뭐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행사의 자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안전띠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그 이유는 안전띠를 안전을 위해서 매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없고, 또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기본권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한 가지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거 발행하는 기관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집으로 그 이제 사진이 이렇게 찍혀 와요. 속도 위반 뭐 12km 오버해서 왔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잖아요. 그럼 옆에 조수석을 까맣게 가려줘요. 그죠? 맞아요. 그걸 제가 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내가 왜 그걸 가렸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걸렸을 때는요. 저기 누가 발행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가리지 말고 보내주세요. 저 떳떳하니까. 저는 가려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간 찔릴 게 많으니까요. 그럼 좀 가려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옆 가려서. 사람을 가리는 것도 어떤 권리를 좀 보장해주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옆 사람을 가리는 것도 사생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누구와 어디를 갔는지 같은 경우는 가려서 통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국민의 기본권 5가지 중에서 이제 사회권이 있는 사회권이라는 게 뭔가요? 네, 사회권이라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근로의 권리, 그리고 혼인과 가족 생활 보건에 관해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문제 드릴게요. 술을 먹고 친구와 주먹 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급히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유치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이에요. 창피하죠. 그런데 이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제대로 된 화장실까지 인도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이게 감시를 하다가 싹 보면 화장실 간다고 한 사람이 그냥 내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그 뻥 뚫린 데서 일을 보게끔 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니, 그 안에서 네. 칸막이라도 해놓으면 되지 그렇죠. 않겠나, 커튼이라도 이거. 쳐줘야 되는데. 커튼을 치면 커튼을 갖고 또 무슨 짓을 한단 말입니다. 요강을 넣어주니까 요강 갖고 또 싸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터놓고서 그냥 사고를 막아야 된다 이런 거죠. 최인봉 씨의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예. 진솔한 멘트가 아니었나. 참고로 좀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예. 갈 뻔한 거죠.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유치장 내 개방된 화장실에 대해서 헌법 제10조 인격권의 침해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유치장 내에서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럼 이를 볼 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은밀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를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그 소리와 냄새 같은 것들이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수치감을 느끼게 돼서 자꾸 참고 못 가게 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 내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무겁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까지 그래요. 우리 생활과 참 가까운 곳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헌법. 여러분 지금 재헌절 특집 생활헌법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만 쫓아가요. 나도 자유가 있는 몸이라고요. 야, 방송하니까. 아우. 내 자유를 돌리도. 경비원에게 다급히 쫓기고 있는 이 남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엘리베이터는 왜 고장이 난 거야 이거. 아 힘들어. 아, 담배 한 대 피워도 사람 잡겠네. 아, 흡연자들만 차별받는 이 불평등한 세상. 아이고, 담배 피우시네요?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애연과 청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비보. 건물 전체가 크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바뀌게 된 것. 이대리 어디 아파? 아 얼굴빛이 왜 그래? 이 스트레스 해소와 창의력 증진에 기여하는 흡연을 금지당했는데 내가 기운이 나겠어? 나처럼 이 크리에이티브한 브레인한테 이 강압적인 금연은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담배가 그렇게 좋아요? 아유, 담배는 백해 무익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좀 끊으세요. 아 모르는 소리 많어. 아, 솔직히 담배 한 갑에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이 흡연자들은 엄연히 국가 재정에 이바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아이, 내 말이. 고달픈 흡연자의 비애. 신체에선 서서히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흡연을 하게 된 청남. 이거.
누가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자, 이봐요! 벌써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봐요! 그만 와, 그만. 아니까. 왜 자꾸 쫓아와요? 이 양반아, 이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인 거 몰라요? 아니 금연 건물이면 흡연자들은 어떡합니까? 흡연자들은 권리도 없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당신 같은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의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 이거 말로 해선 안 될 사람이구만. 어? 전진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흡연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총남.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나경비. 금연 건물 지정은 흡연자들의 사생활을 제한하고 자유권을 침해한 것일까? 네, 뭐 담배 피우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아시는 계시겠지만은 얘기고요. 네. 요즘 그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아주 전국을요. 금연교육을 만들어야 돼요. 네,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아. 이 담배 피는 사람요 용기가 없어요. 용단을 못 내려요. 아주 뭐 미국, 호주, 카나다 같은 나라는 담배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그래요. 예. 우리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 전 찬성합니다. 예. 근데요, 그 흡연하시는 분들이 남한테 끼치는 그런 민폐 같은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담배 그거 피우신 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갔기 때문에 들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연기도 그렇고 그런 이물질들, 쓰레기들, 저희한테 쓰레기니까 담배 꽁초 같은 게 그런 것들을 아무데나 이렇게 널려놔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근데 그나마 아니 근데 음주자는 더 심오되니까 아무데 막 구토해놓고 그냥 아유 무서워. 저는 이제 경험상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단연간 흡연을 했다가 지금 뭐 몇 년째 이제 금연을 해서 와. 안 피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그렇게 하는데 불편한 게 뭐냐면 이제 아는 사람 빌딩에 가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저를 아주 먼 데로 끌고 갑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흡연자니까 필 수 있는 데를 근데 무지하게 멀리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빌딩 안에서 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피는 사람도 같이 피해를 보는 게 있고 예. 흡연자들도 좀 살 수 있는 예?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걸 규제를 가야지 안 그러면 이 흡연자들이 미칩니다. 예. 저는 궁금한 저 게 두렵습니다 이게. 최은봉 씨는 흡연을 하시다가 지금은 흡연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힘들게 끊었는데 네. 옆에 계신 분이 만약에 담배를 태우시면 예. 같이 좀 하고 싶다는 이런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런 피해보다도 네. 옛날 동병상련이라고 그 친구들이 이제 가엾으면서도 예, 그 애환을 알겠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역시 양쪽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자, 공공시설에서 흡연자의 자유냐, 비흡연자의 건강이냐 네. 이게 바로 쟁점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A형과 청남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건물 전체가 금연 건물로 지정되자 흡연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유를 제한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하는데 과연 청남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며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을 했네요. 전원이 모두 기각. 그러니까 이 사건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또 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의 권리가 있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흡연권과 혐연권 이렇게 두 기본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본권을 우선으로 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요.
혐의권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아까 김도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또 음주랑은 조금 다르게 흡연 같은 경우는 흡연자들이 흡연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흡연자들의 생명에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권이 상위 기본권이 되고 따라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자신의 자유권을 가진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자, 국민 건강을 위한 나라의 의무, 헌법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다분히 가족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도 이 법에 의해서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이번 사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보, 내 양복 이때. 아니 가사 도우미 쓰라니까 왜 고생을 사서 해? 가사 도우미가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인데 아껴 써야지. 네. 앵간히 좀 해. 갔다 올게. 네. 갔다 와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바쁜 남편을 내조하며 생활하는 전업주부 미분.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가 내 생일인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왜 우리 경민이 생일을 몰라. 아빠가 우리 경민이 선물 많이 사오느라고 늦으시나 보다. 엄마랑 케이크 썰까? 네. 자. 여보, 나왔어?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알지. 오늘 상가 계약한 날이지. 그래. 당신은 오로지 일밖에 모르지? 제발 부탁인데 우리 경민이한테 신경 좀 써주면 안 돼요? 여보, 미안해. 바깥에서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아니 피곤해서 자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미분에 반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한 정석. 결국 미분은 정석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는데 혼자서 아이 키우기 힘들겠지만 알다시피 내가 현금에 넉넉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건 경민이 양육비고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문서. 수익 끊어진 협의서에 도장만 찍어줘. 내가 등기소 가서 신고할게. 이제부터 당신이 좋아하는 일 많이 즐기면서 살아. 잘 살아. 협의 이혼 시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는 조건으로 정석에게 2,500만 원과 아파트를 분할받은 미분. 재밌어? 네. 누구세요? 이게 뭐지? 자동차세랑 세금은 다 냈는데. 증여세? 정석에게 받은 부동산에 대해 엄청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됐는데 수고하십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예, 이거 세금 고지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아, 잠시만요. 저기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네. 여기요. 고지서엔 문제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요. 제가 왜 증여세를 내야 하죠? 아, 현행법상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타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서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엄연히 전 남편이 저한테 준 제 재산인데 증여세라뇨. 전 남편이니까 타인이죠. 그리고 뭐 딱히 직업도 없으셨던데. 뭐라고요? 법이 그렇다고요. 이 법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 아이 양육비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부로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증여세라뇨.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자녀의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증여세를 부과받은 미분. 과연 그녀는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 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뭐 이혼율이 늘고 있어서 네. 가장 복잡한 이 분쟁 중에 하나가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쟁점은 협의 이혼을 한 후에 재산 분할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네. 이 주부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다고 그냥 뭐 노는 거 아니거든요. 애 낳아서 키우는 거. 이거 보이지 않는 노력이 남편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부를 직업으로 만약에 계산하면은 재산에 비해서 그 얼마를 매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가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그런 돈을 벌 수 있었고 어느 재산이 형성됐고 이래서 그거는 역할이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부인이 나가서 이런 거나 남편이 나가서 이런 거나 같은 가치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반씩 나눠 갖는 게 세금을 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 법원에서 이거는 뭐 재판이혼이 아니잖아요. 그럼 법원이나 이 나라에서 수고비가 있어서 준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협의하에 그냥 두 분이 깔끔하게 헤어지고 계산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또 액수도 보니까 엄청 크던데 3억 그러니까요. 그 퍼센티지가 되게 센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남편분이 알았다면 그걸 좀 떼고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갑자기 3억이라는 세금이 그쵸. 부과된다면은 그동안 이 특정한 수입원이 없었던 주부에게는 그걸 내기란 참 힘든 일일 텐데요. 네.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 자신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데에 대해서 자신의 몫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했던 이유는 조세 정책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VCR에서 나온 것처럼 만약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 것도 있고요. 또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산 증식에 기여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 이렇게 입증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똑같은 크기의 재산이라도 그냥 남편분이 그냥 갖고 계셨으면 그 증여세가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법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와, 그냥 살지 그러면. 너무 아깝다. 아니 돈 때문에 사는 건 재미없고 하여튼 그거는 좀 글쎄요. 만약에 제가 남자 편이라서 돈을 뺏기는 게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몇십 년을 같이 살았으면 그 서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증여로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세금을 그렇게 매긴다는 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협의 이혼 시 정석에게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과 부동산을 분할받은 미분. 하지만 부동산 명의 이전 후 부과된 엄청난 증여세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헌법 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었다. 협의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 기여도가 어느 정도냐를 판단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법이 규정한 증여세 부과는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안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증여세의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 그 성격이 다르기에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위헌.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매긴 게 네, 위헌이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아내의 재산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내의 재산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것이 이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게 원래 부부 공동의 재산인데 이혼 시에 자신의 기여도를 감안해서 자신의 명의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 재산을 그냥 명의만 찾아오는 제도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산 분할 제도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증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증여라는 것과 재산 분할이라는 것이 엄연히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같게 취급한 것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평등권의 내용 중에서 바로 조세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결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부터는 그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찾아올 때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업주부이셨던 분들에게는 뭐 네. 이혼의 충격도 그렇지만은 이런 세금 뭐 폭탄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갑자기 네. 다가왔을 때는 참 당황하시기 쉬울 텐데 헌법이 보호해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이혼 자체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네, 헌법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한편 시대가 변하고 또 가정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가게 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힘겹게 자식을 키우고 있는 순애. 순애 씨, 몸도 허약한데 이거 제가 할 테니까 좀 쉬었다 해요. 예? 괜찮아요. 좀 쉬었다 하라니까요. 주세요. 예?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엄마, 저 왔어요. 영석이 왔구나. 저 밥은 먹었나?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시원한 냉면 한 사발 대접해줄게. 응?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가 주인 같고 아저씨가 종업원 같아요. 그래? 그럼 이참에 아저씨가 종업원 하지 뭐. 얼마 후 순애는 영석을 친자식 이상으로 아끼는 일상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몇 년 후 참, 당신 오늘 힘들었지? 이리 와, 내가 안마해줄게. 아이고, 괜찮아요. 이리 오라니까. 당신 안마기 하나 사줄까? 됐어요. 전 당신 손이 최고예요. 참, 영석이 결혼 준비는 잘 돼가나? 저번 주에 청첩장 제작한다고 하던데 영석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영석아, 거기서 뭐해? 예. 청첩장 나온 거니? 근데 왜 보여주질 않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머니, 저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면 안 돼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 전 새아버지와 다른 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석이 안쓰럽기만 한 순애. 절박한 심정으로 시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잘 지내셨어요? 그래, 찾아온 이유가 뭐냐?
영석이가 지금 남편이랑 성이 달라 너무 힘들어해서요. 성을 변경했... 뭐? 성을 바꾸겠다고? 아주 우리 가문에 씨를 말리겠다는 작정이구나. 나도 나지만 정치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내 눈에서 사라지거라. 시아버지에게 도움은커녕 험한 말만 듣고 발길을 돌리게 된 순애. 제가 몇 년 전에 아내하고 재혼을 했는데요. 아들 성을 제 성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성을 변경하신다고요? 네,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지 않죠. 이 현행법상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법만 따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평생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뭐 사연은 안타깝지만 이 법이 그런지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식이 재혼한 새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천륜을 어기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런 게 혼사의 문제에 닥쳤을 때는 참 곤란한 경우일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청첩장에다가 자녀의 성을 아예 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곤란한 경우에 이혼도 많이 늘었고 이제 그만큼 또 재혼도 늘었습니다. 혈연 가정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성을 바꾸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게 갑자기 그 정체성이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몇십 년을 김도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도양 그러고 이거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어느 사회적인 편의에서 바뀌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밝혀서 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든지 밝히고 그냥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리가 있죠. 그죠? 이 주장이란 건 다 일리가 있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이제 결혼하는 그 아들이 편하자고 하는 입장도 있겠으나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녀한테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 별 문제가 없다면. 근데 아빠 왜 할아버지하고 아빠는 성이 달라? 그거를 계속 해명을 해주고 또 자녀가 하나 태어나면 또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살면서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거를 정리를 해놓으면 그 사람 인생이 깔끔해질 수 있다는 건데 바꿀 수가 있다면 말이죠. 이 정도는 바꿔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했으면 전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유일하게 저만 이제 그 경험자인 것 같은데 저희 집이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개의치 않고 또 주변에서 나 뭐 저희 식구들도 그렇고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행복하고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성을 바꿔주고 남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면은 훨씬 내 아버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형태의 그 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뭐 성을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고 그걸 원한다면은 법에서 그걸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인 것 연령대로 같아요.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네요. 우리나라에 전통이 있고 혈통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질서하게 해놓으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 어디로 가겠는가? 전 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혈연을 굉장히 중시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또 예민해진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또 현실적인 이 가정에 대한 보호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참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 궁금한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순애는 재혼 후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원하는 영석을 위해 호적 정정 신청을 했지만 법률에 위배된다며 신청이 거절됐다. 이에 부성주의 원칙만 고집하는 법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해온 계부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성주의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제도 중에도 부성주의는 헌법에 선행하는 문화인데 부성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법률상 부성주의 원칙이 부당한 것은 아니나 진부의 성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이에 헌법 불합치를 선고한다. 자, 이 헌법 불합치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조항에 위헌성은 분명히 있는데 위헌 결정을 해서 바로 그 법의 효력을 없애버리면 그 법의 공백으로 인해서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인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간 내에 국회와 입법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2005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민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게 됐습니다. 아, 지금은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네.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법이 그렇게 딱딱한 것만은 아니다. 좀 이렇게 시대의 변화, 또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또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살아있는 규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부성주의를 수정을 가할 수 있었고 또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법이라는 것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살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재연절 특집으로 마련한 헌법생활연구소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나이가 먹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배울 건 많구나. 오늘 정말 굉장히 유익한 거 많이 배워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은 그 법하면 일단 무섭기만 하고요. 일단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는 어떤 법과 가장 상관없이 사는 게 제일 바르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불만이 법에 항상 더 많잖아요. 감사한 마음보다는. 근데 오늘은 내가 보호를 받는 만큼 어느 정도는 뭐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침해를 받을 수도 있구나.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법이라는 게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한 아주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낀 것 같습니다. 헌법이 이렇게 친근하고 이렇게 쉽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자주 가고 싶지는 않네요. 오늘 돌아가자마자 그 아파트 명의를 부인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전화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든든한 헌법.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헌법이 멀게만 느껴졌지만 사실 잘 알고 보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네, 63번째 맞는 재연절인데요. 그 헌법의 소중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기록 보존소에 소장돼 있는 재연국회 의사록.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우리 정부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최초의 의회인 재헌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인 헌법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온 헌법. 시대의 변화에 맞게 헌법은 개정되었지만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KBS